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앞으로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에 처음 출연하십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차장님 별명이 국세 언니라고 들었는데 네.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우리은행 오기 전에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오. 국세청에서 온 세무사 언니 해서 친근하게 국세 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아, 국세 언니.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7월 정부가 이제 2024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손질하기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요. 또 동세법 개정안이 이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은 그동안 꾸준히 바뀌지 않았던 높은 세율과 과세 표준 그리고 공제액 때문에 그 중산층에서 많은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97년부터 27년 동안 상속세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나 주식 가액 등 많은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10억만 넘어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조속히 이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차장님 기본적으로 정부 이번에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당에서 뭐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개정안은 나왔지만 이게 정부를 통과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양쪽에서 세율과 공제 금액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이 통과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한다. 근데 지금 얼핏 설명을 들어서는 일단 상속세의 기존보다는 좀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이자는 쪽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상속세 중에서는 네. 인적공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자체가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의 그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공제가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27년 동안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라고 해서 자녀공제, 미성년자, 뭐 65세 이상 연로자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이 사실 작았어요. 예. 그래서 이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공제 5천만 원이 1인당 있었지만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고 네. 일괄공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별도의 배우자 공제와 함께 합쳐서 이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자녀 공제를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절세 효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는 뭐 지금 자녀 공제가 이제 5억 원까지도 되니까 이제 좀 비교해서 조금 더 맞습니다. 크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일괄 공제냐 아니면 합산해서 이쪽 공제냐 네, 이쪽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속인이 이제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 이렇게 있다면은 현재 상속 공제 그리고 또 개정안에 따른 공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두 개 합쳐서 10억이 넘어야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10억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세금 신고를 안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10억 원이 아니라 만약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녀 2명과 이제 배우자가 네.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의 상속인이 표에서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17억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 공제를. 네. 그전에는 일괄공제에 따르면 뭐 미성년자나 연로자가 없다면 계속 10억 원만 공제가 배우자가 있더라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 저 자녀 3인뿐만 아니라 4인, 5인이 될수록 계속 5억만큼 증가가 되는 거죠. 야, 이거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애 많이 어는 게 맞죠? 양육 비용하고 나중에 상속세 줄이는 거 계산이 잘 안 맞겠다. 그래도 네. 많이 낳아야겠다.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다면 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저출산 해소 대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출산 해소 대책은 아니고 네.
어쨌거나 뭐 요즘은 자녀 많이 낳으면 진짜 애국자 같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상속세율 인하하기로 했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세율 낮아지면은 뭐 모두에게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또 이럴 때 나오는 비판이 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상속세 개정안을 보면요. 네. 상속세 가표 구간을 우선 5개의 구간에서 4개의 구간으로 줄이긴 하는데 그 세율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것이 그 최고 세율 50%였던 구간을 없애고 10억 초과 40% 구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그동안에 부자들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자 감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세율이 바뀌는 건가? 어떻게 되는 저율과세 구간에서도 사실 변화는 있습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10%, 예. 5억 원 이제 넘어가면 또 40% 이렇게 10%, 20%, 30%, 40%거든요. 예. 그 단계적으로 10에서 50%인데요. 이 10% 구간을 2억 원까지 예. 네, 그 과세 표준 기간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효과는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적다. 네. 네, 효과가 적고요. 세액 효과가 오히려 30억 초과하는 50%가 삭제되면서 10억이 초과하면 이제 40% 최고 세율을 받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서 혹시 유리하다는 거죠. 네. 10억 원 이하에서는 동일하네요. 30%. 네, 맞습니다. 그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요, 1, 2, 3, 4 이렇게 상속세가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네. 1, 2, 3, 4, 10%, 20%, 30%, 40%, 50%의 누진세율 구간인데 지금 왼쪽 화면이 조금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5억 원 네, 이하가 20%. 20%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예. 네, 그 부분 저율과세 구간을 조금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10억 초과분에서 40%로 50% 구간이 삭제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9억 정도라고 네. 하면 이거를 만약에 상속받았을 때 그럼 10억 원 이하 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도 큰 맞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원 차이에 10% 차이만 있으니까 1,000만 원 예.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세율 구간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그러면 상속세 납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게 구간별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좀 저희가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재미있는 네. 통계가 있는데요. 네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23년도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인 초고액 자산가들이 네. 전체 상속세 6조 중에 절반을 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457명이 사실 그 상속세 과세 대상 중에 100억 원 자산 이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3조를 내고 있으니까 전체 세수, 상속세 세수 6조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최고 세율 50%가 줄어들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혜택을 네. 보게 된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좀 고액 자산가들이 그럼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 네네. 그거 통계도 한번 보는 게 좀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가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이제 100억 원을 가정하면요, 한 39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100억 중에 한 40억 세금 내고 60억 상속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100억이 전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속 재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금이 사실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에 40억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또 200억, 300억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45% 실효세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사실 그 자산은 많지만 이 상속세 부담이 높긴 합니다. 네. 요즘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제일 높다 이런 얘기 많아서 맞습니다. 실제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 증여세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는 좀 자본이라든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사실 한편으로는 이 부자를 감세하는 것이 특정 층에 대한 이익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이해는 되고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럼으로써 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유출시키는 또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자산으로 해외로 이민 간
그 숫자가 훨씬 증가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OECD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높은데 저희는 또 최대 주주 할증과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할증과세까지 20%도 가산하면 더 높고요. 예. 또 미국의 경우에도 한 40%니까 높아 보이지만 미국은 공제 금액이 한 170억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10억 원에서 뭐 그 공제가 되고 있고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5억 원까지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지금 5억 원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공제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정말 집 하나 받아도 세금을 몇 천만 원씩 내야 그러게요.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낮고요. 예. 또 높더라도 공제 금액이 크다. 그래서 그런 나라로 이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이 유출되는 또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와, 미국 공제액이 170억 원이면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 머릿속이 복잡하신 거죠? 예. 아니 뭐 딴 거보다 뭐 딱히 상속 받을 것도 없고 상속해 줄 것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황을 들어보니까 좀 이 세금 내려고 빚내겠습니다 잘못하면.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고요. 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억 중에 39억을 낼 때는요. 예. 이 부동산을 또 처분하고자 하시는데도 처분이 잘 안 글쎄. 돼서 네. 그 현금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막 연부연납 신청하면 또 거기에 따른 이자도 만만치 네. 않고. 이자도 3.5%로 네. 10년간 계속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자의 금액도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아파트 중위 가격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원이라는 걸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 한 채 기준으로 네.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세는요, 그 돌아가시면 그냥 6개월 안에 보통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6개월까지 현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재산 내용을 챙겨서 또 현금까지 몇 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12억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12억, 해봤거든요. 예. 12억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한 분 계시고 자녀가 2명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원. 우선 공제가 기본으로 되고요. 배우자가 또 상속을 많이 받으면 또 공제가 3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정 지분율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억 원으로 우선 계산을 네. 하고요. 또 장례비 공제도 또 기본으로 500이 됩니다. 그래서 다 공제를 하고 났더니 총 납부세액이 한 2,800만 원가량이 나와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만 받았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더라도 이 아파트를 팔든지 아니면 그 2,800만 원을 상속인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부담스럽겠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차장님, 이 상속 준비하는 분 중에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동산이 좋을지 뭐 이걸 갖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재산의 한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전에 미리 팔아서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주면 상속세도 내고 혹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부동산과 현금, 예금 이렇게 봤을 때는 금융 자산이 시가를 100% 가치로 그대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재산 평가에 비해서 좀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대로 시가를 그대로 세금을 책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고 해서 10억 원까지는 이제 2억 원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그 사이에는 한 금융재산의 20% 상당액을 금융재산을 공제해주는 또 공제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재산을 상속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네.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게 나은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팔린 시세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시세대로 시세대로. 네, 그대로 내기 때문에 실거래가.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대로 찬정이 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시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는 감정평가가 있으면 예.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가액으로 냈기 때문에 네. 한 시세 한 70%, 50% 가격으로 상속세를 부담을 했거든요. 네. 예. 하지만 금융자산은 같은 10억 원이라도 10억 원 그대로 100%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금융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금융재산 공제를 두는 거죠. 은닉하기가 좀 더 쉽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의 네. 아파트 상속받는 경우는
감정 평가를 네, 받는 게 맞습니다.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감정 평가를 받으면요. 시세보다는 상속 증여 목적으로 두 개의 감정 평가 법인한테 감정 받을 때는 좀 낮게 나올 수도 네. 있고요. 시세가 워낙 또 이렇게 비싸게 팔린 맞아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그대로 또 납부하는 게 불합리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평가가 없을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저거 뭐 저 아파트나 주택 말고 저 임야 같은 땅은요? 네. 임야는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면 예. 정말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그렇죠. 상당히 가격으로 낮게. 예,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자산보다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재산가액이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아니면 요즘 또 캥거루족도 많잖아요. 네. 반대로 네, 부모님하고 살다가 이제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예, 상속을 받게 됐을 때 그때는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때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예. 있어요. 이 동거라는 것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무주택 자녀여야 되고요. 네. 또 장기간 부모님을 동거 봉양한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장기간의 기간을 10년으로 산정을 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왜 배우자가 안 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근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을 노후 부모님을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금액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주택 가격의 최대 6억 원까지만 해당이 되어 있어 10억짜리면 그래도 6억까지만 공제가 되고요. 부채가 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상계하고 순주택 가격으로만 산정이 됩니다. 그래요, 차장님. 뭐 개인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이거 타임 스케줄은 짐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개정안이 확정되고 국회 통과하는 게 언제쯤으로 보세요? 12월 정도에는 이제 발표가 나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2025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상속일이라는 것은 사망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시행 시기와 그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한번 좀 이렇게 네. 좀 마지막으로 팁을 한번 주신다면. 네, 상속 재산은요. 사실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속 재산을 받아서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부모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우에 금융 재산을 더 많이 네. 상속 받아서 그것으로 한 명이 세금을 전부 다 납부를 해도 원래는 상속인 각각의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지만 이걸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서 부모님이 전부 다 내도 괜찮거든요. 네. 다른 세금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것도 증여 문제가 되지만 네. 상속인 사이에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금융재산을 상속 받으시고 그걸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납부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나름 꿀팁이네요. 또 증여세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